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오래된 산자락 공동묘지가 철거 대상에 오른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구청에서는 강제로 개장을 진행한다.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자 오래된 흙과 함께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한다. 인부들이 삽으로 무덤을 정리하던 순간 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관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더 들어 있었던 것이다.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출생증명서와 함께 작은 인형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출생증명서의 이름은 알아볼 수 없도록 번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남은 성씨가 김이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술렁였다. 이 무덤은 원래 60년 전 사고로 죽은 젊은 하녀가 묻힌 자리 아니었나? 아니야, 애초에 이 무덤은 기록조차 없는 거였어. 사람들 사이에 불길한 소문이 퍼진다. 특히 마을의 원로 박노인 83세는 저 무덤은 건드리면 안 됐다. 옛날부터 금기였다며 얼굴을 굳힌다. 하지만 이미 관은 열렸고 문서는 발견되었다. 이 소식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을 주민 김말순 72세였다. 그녀는 어릴 적 들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밤마다 무언가를 숨기듯 울던 모습, 내게도 동생이 있었다는 모호한 말. 말수는 덮어두었던 기억과 눈앞의 출생증명서가 겹쳐지자 온몸이 떨렸다. 관계자들은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려 했으나 이미 주민들 사이에 버려진 무덤에서 아이의 기록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구청 담당자는 귀찮다는 듯 옛날 문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했다. 특히 말수는 그날 밤 출생증명서에 남아있던 글자를 계속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씨는 분명히 김이었고 아버지란 칸에 적힌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다음 날 말수는 자신이 보관하던 낡은 가족 사진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문서 한 장이 있었다. 출생증명서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이름과 같았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오래된 호기심이 뒤섞였다. 설마 이 무덤 속 아이가 우리 집안과 연관이 있는 걸까? 동네 어귀의 구멍가게에서도 이 사건은 하루 종일 화제였다. 주민들은 아마도 최 회장 집안일이겠지. 젊었을 때부터 여자 문제 많았잖아라며 뒷말을 했다. 최 회장은 마을 유지이자 큰 부자였고 마을 사람들조차 쉽게 거역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가 과거 하녀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흘러왔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금기였다. 그런데 지금 버려진 무덤에서 튀어나온 출생증명서가 바로 그 금기를 현실로 끌어올린 듯했다. 밤이 깊어가자 말수는 혼자 공동묘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 아래 황폐한 무덤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다. 여기 혹시 내 동생이 묻혀 있는 건 아닐까?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진실을 파헤치면 자신의 가정과 마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감. 그 순간 그녀의 귀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무덤 내 집안 얘기일 거다. 돌아보니 박노인이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진실을 알면 내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게야. 그래도 알고 싶으냐?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무덤 앞에 굳어 서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며 달빛을 가리고 공동묘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공동묘지 개장 소동이 있은 지 며칠 마을은 여전히 술렁였다. 장터에서는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덤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누구는 저건 젊은 하녀의 무덤이 분명하다고 했고 또 누구는 아니다. 기록에도 없는 자식이 거기 묻힌 거다라며 설전을 벌였다. 묘비조차 없는 무덤은 그 자체로 미스터리였고 출생증명서라는 증거가 나오자 더욱 큰 불길함이 감돌았다. 김말수는 내내 불안했다. 출생증명서의 성씨가 자신과 같았던 점, 그리고 아버지란 칸에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던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듯 울던 모습, 동네 어른들이 김씨 집안에 큰 흉사가 있었다는 수군거림, 그리고 어린 자신에게 건네진 너에겐 원래 동생이 있었다는 모호한 말.
결국 말수는 용기를 내어 구청 기록 보관소를 찾았다. 낡은 문서를 뒤적이다가 그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60여 년 전 마을에서 태어났다가 단 하루 만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아이의 기록. 그런데 기재된 아버지 이름은 바로 최재구 회장이었다. 말수는 숨이 막혔다. 마을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최 회장이 자신과 어릴 적부터 얽혀있던 존재라니.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흘렸다. 이웃들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최 회장이 사생아를 낳고 묻어버린 건가?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회장 집 자식들은 다 위태롭겠구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이 사실이 최 회장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그날 저녁 자신의 저택 응접실에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곁에는 첫째 아들 최현우, 둘째 딸 최미정, 그리고 막내 아들 최도윤이 앉아 있었다. 최 회장은 분노에 차 있었다. 허튼 소리들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아이를 낳은 적은 절대 없다. 라고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러나 자식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특히 큰아들 현우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신임을 얻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재산 상속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비밀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미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빨리 덮으셔야 해요. 저 증명서가 진짜라면 유산이 위험해져요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말수는 단서를 더 찾기 위해 옛 교회를 찾아갔다. 당시 교회의 세례장부는 아직 보관돼 있었다. 장부에는 분명히 최재구와 이름 모를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아이의 이름이 여러 번 덧칠되고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려 발버둥친 듯 했다. 교회를 나오던 길 말수는 또 다른 단서를 얻었다. 교회 노인 봉사자인 이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살아있었다네. 적어도 내가 알기론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마치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그 말은 말순의 가슴을 찔렀다. 무덤 속 출생증명서, 지워진 이름, 그리고 살아있었다는 증언. 모든 것이 얽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말수는 다시 공동묘지로 향했다. 무덤은 여전히 흙먼지 냄새를 풍기며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속삭였다. 내가 누구든 내가 꼭 밝혀낼게. 그러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안개 속에 서 있는 그림자 하나.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무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사라졌다. 말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 그 남자가 바로 그 아이? 마을은 나날이 시끄러워졌다.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출생증명서와 정체불명의 무덤 소식은 이미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장을 보며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며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냈다. 결국 최 회장 집안일이 맞는 거 아냐? 하녀와 낳은 사생아가 있었던 거지.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면? 재산은 다 넘어가겠네. 김말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자신과도 연관이 있는 듯한 이 사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집 근처를 배회하며 과거를 더듬었다. 그러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아버지가 남긴 앨범 속 뿌옇게 빛바랜 흑백 사진. 낯선 아기와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가 말순의 눈을 멈추게 했다. 재구와 순이의 아이. 재구는 최 회장의 이름이고 순이는 말순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말순은 손이 덜덜 떨렸다. 설마 내 어머니와 최 회장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말이야?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 했다. 말순은 사진을 들고 교회로 다시 찾아갔다. 장부를 관리하던 이 집사는 사진을 확인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 아이 내가 기억하네. 세례를 주었지. 분명 그때 아이의 성씨를 김으로 등록했었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졌어. 누군가가 강제로 기록을 없앤 거야. 말순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다.
출생증명서, 사진, 세례장부. 모든 것이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는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왜 이름이 지워졌는가? 왜 무덤 속에서 가짜 신분의 흔적만 남겨졌는가? 한편 최 회장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장남 최현우는 변호사를 찾아가 만약 사생아가 진짜라면 아버지의 유산이 위험해진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만약 출생증명서가 진본이라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라면 문제없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게 급선무겠죠. 둘째 미정은 다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뒷조사를 시작해 옛 하녀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오래된 인맥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최 회장이 젊은 시절 집안 하녀와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당시에도 돌았다는 것. 그러나 곧 그 여인은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다. 아이 역시 사라졌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집 앞에 나타났다. 중년 남자, 모자를 눌러 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혹시 이 사진 당신 것도 맞습니까? 그는 말순이 발견했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다. 뒷면에는 똑같이 재구와 순이의 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말순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이도현 55세이라 소개했다. 난 그 무덤에 묻힌 아이입니다. 아니, 적어도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죠. 말순은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아이라고요? 도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난 어린 시절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단 사실은 누군가 철저히 감췄죠.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진짜라면 그는 바로 자신과 피로 이어진 인연일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일 수도 있었다. 눈앞에 선 남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조된 그림자일까? 그날 밤 마을에선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그 아이가 돌아왔다더라. 사람들의 눈빛은 기대와 공포, 탐욕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김말수는 이도현의 등장을 믿기 힘들었다. 무덤 속에서 발견된 출생증명서, 사진, 그리고 장부의 기록까지는 사실이라 치더라도 내가 바로 그 아이라는 그의 주장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장난이나 거짓이 아닌 오래된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가 어릴 적 이름을 지우고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믿었죠.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꾸몄으니까요. 하지만 난 살아있었어요. 다른 이름, 다른 가짜 신분으로 세상에 숨어 살았을 뿐이죠. 말수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말이 진짜라면 무덤에 묻혀있던 건 도현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덤 속 아이는 누구인가? 왜 출생증명서는 남겨졌는가? 며칠 후 구청에서 공동묘지 정리 과정 중 추가 자료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낡은 관 속 더 깊은 틈새에서 또 다른 문서가 나온 것이다. 그 문서는 두 번째 출생증명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증명서와 세부 사항이 달랐다. 생년월일도 다르고 부모 이름도 미묘하게 달랐다. 구청 직원들은 의아해했다. 이상한 애 같은 무덤에서 서로 다른 두 아이의 기록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곧 결론을 내렸다. 누군가 두 번이나 신분을 위조한 거야. 아예 다른 아이를 같은 사람처럼 꾸며놓은 거라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최 회장 집안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술잔을 내던지며 분노했다. 헛소리다. 누가 이런 짓을 꾸미는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장남 현우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혹시 우리 집안 사람이 옛날에 문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크죠. 누군가 상속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생아의 존재를 지우려 했을 겁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자신이 보관하던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이는 도현의 어린 시절 얼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도현과 닮은 아이가 찍힌 사진이 두 장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옷차림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두 아이가 정말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두 명의 아이였을까? 말수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건 두 개의 가짜 신분이 뒤엉킨 거야. 누군가는 아이의 존재를 살려두려 했고 또 누군가는 그 아이를 지우려 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아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신분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도현은 그날 밤 말순에게 찾아와 자신의 또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름조차도 진짜가 아니에요. 나를 키운 사람들은 내게 다른 이름을 줬고 난 그 이름으로 50년을 살았죠.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는 나도 아직 모릅니다. 내가 사생아인지 버려진 아이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희생양인지. 그의 말에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모르게 도연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마치 피로 연결된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올랐다. 혹시 이 남자조차도 또 다른 가짜는 아닐까? 한편 최 회장의 막내 아들 도윤은 몰래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사생아 존재를 절대 밝히지 말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오래전 위조된 흔적이 역력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도윤은 경악했다. 아버지가 직접 문서를 조작한 거야? 그 순간 저택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회장의 막내 아들 최도윤이 발견한 봉투 속 문서는 충격적이었다. 사생아 존재를 절대 밝히지 말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 누군가 서둘러 만든 듯 엉성하게 꾸며진 출생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필체는 분명 젊은 시절 최 회장의 것이었다. 도윤은 손이 덜덜 떨렸다. 아버지가 직접 문서를 조작했다는 말이야? 한편 공동묘지 정리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엔 무덤 한쪽에서 또 다른 낡은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부들이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안에는 작은 아이의 장난감 곰인형과 함께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 초안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피를 나눈 아이에게 전부 준다. 이 한 문장은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건 분명 최 회장이 옛날에 써둔 거야. 그럼 사생아가 진짜 존재했다는 거네.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회장 집 재산은 다 날아가는 거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최 회장 집안의 불길처럼 번졌다. 장남 현우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은 다 파멸이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모두 저 자식에게 넘어가고 말겠지. 그는 이빨을 악물며 주먹을 쥐었다. 둘째 미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린 지금부터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야. 사생아가 나타난 순간 모든 게 끝났어. 말수는 다시 한번 공동묘지를 찾았다. 이번엔 박노인이 따라왔다. 박노인은 무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무덤은 처음부터 이상했지. 마을 사람 누구도 누가 묻혔는지 정확히 몰랐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어. 그 자리에 묻힌 건 진짜 아이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한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말수는 물었다. 그럼 진짜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어쩌면 지금도 살아있을지 몰라. 아니면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미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도현을 떠올리는 듯 했다. 도현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진짜 상속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무덤에서 나온 문서와 증거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위조된 흔적도 있고 일부는 모순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현은 결심했다. 나는 진실을 밝히겠다. 내가 진짜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겠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술에 취해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유언장 초안 이야기를 들은 뒤로 계속 불안해했다. 왜 지금에서야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숨겼는데. 그는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돌아온 건가?
바로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스쳤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누군가가 집안을 훔쳐보고 있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창문을 열었지만 이미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마을 신문에는 커다란 기사 제목이 실렸다.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유언장 초안, 최 회장 재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신문은 단번에 마을뿐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뒷소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록된 유산 전쟁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최 회장 저택에 모인 자식들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현우는 이를 갈며 말했다. 사생아가 진짜든 가짜든 증거를 없애야 해.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그러나 미정은 비웃으며 답했다. 아니, 오히려 그 아이를 끌어들여야지. 그래야 진짜 진실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평생 숨긴 게 뭔지 이제는 밝혀야 해. 말수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결국 내 삶과도 얽혀 있는 거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이선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끓어오르는 분노와 갈망.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어. 누가 뭐래도. 공동묘지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졌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예고하는 듯 했다.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두 번째 관과 유언장 초안은 마을 전체를 불안과 탐욕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최 회장 집안은 서로를 경계하며 이미 가족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언젠가 그 아이가 나타날 거다라는 불길한 예언을 입에 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과 최 회장 집안이 모여 언쟁을 벌이던 자리.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50대 중반의 중년 굳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고도 서늘했다. 그는 천천히 모두를 둘러본 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로 그 무덤에 묻힌 아이입니다. 이름은 이도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다 이내 숨을 죽였다. 최 회장의 자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남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라며 어떻게 내가 나타날 수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도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난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름이 지워졌을 뿐이죠. 어린 시절 난 다른 이름으로 입양되었고 평생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바로 최재구 회장. 그리고 내게 돌아올 것이 있다는 걸. 최 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손을 떨며 지팡이를 쥐고 겨우 입을 열었다. 거짓말이다. 넌 사기꾼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회중 앞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최 회장과 한 여인,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다. 그 아기는 도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증거다. 마을 원로 박노인이 중얼거렸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도현을 지지하며 이제 진실을 밝힐 때다라고 외쳤고 회장의 자식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둘째 미정은 도현을 똑바로 노려보며 속삭였다. 내가 진짜라면 우린 전부 파멸이야. 하지만 가짜라면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최 회장 저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우는 술에 취해 소리쳤다. 저 사생아를 내쫓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린 끝장이야. 막내 도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라면? 그럼 우린 지금껏 속아온 거잖아. 그러자 현우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닥쳐. 아버지는 절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말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현이 들고 온 증거가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말수는 도현의 등장을 누구보다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그의 말이 진짜라면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낳았다고 소문난 그 아이일 수도 있었다. 그럼 그는 말순의 이복 동생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혹시 누군가 치밀하게 꾸민 거짓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도연은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은 명확했다. 나는 최재구의 친자이자 유일한 상속자다. 따라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내게 돌아와야 한다. 신문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죽은 줄 알았던 사생아 상속 소송 제기. 사람들은 흥분했고 마을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 회장은 침대에 누워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왜 이제 와서 돌아온 거냐?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공포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공동묘지 근처에서 또 다른 소름 끼치는 발견이 있었다. 한 무덤의 밑바닥에서 또 하나의 작은 관이 드러난 것이다. 그 관 안에는 또 다른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이도현이 상속 소송을 제기하자 마을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매일같이 그의 사진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사생아 재산 전부 상속 주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내보냈다. 사람들은 도현이 진짜 상속자인지 아니면 교묘한 사기꾼인지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재판정 첫날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회장의 집안 식구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도현은 당당하게 증거를 내밀었다. 낡은 사진, 교회 세례 장부 사본, 출생 증명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이름이 지워졌을 뿐 분명 최재구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저 문서들은 위조의 흔적이 다분합니다. 출생 증명서만 해도 서로 다른 날짜와 필체가 존재합니다. 이는 오히려 원고가 진짜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는 냉정하게 추가 증거를 요구했다. 친자 여부는 유전자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이에 동의합니까? 순간 회장 집안은 얼어붙었다. 장남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쳤다. 그런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저자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판사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도현과 최 회장은 실제로 친자 관계임이 드러난 것이다. 기자들은 이 소식을 속보로 내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와 경악을 동시에 터뜨렸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검사 결과와 함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도현과 연결된 또 다른 이름, 즉 동일한 시기에 존재했던 두 번째 아이의 기록이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위조된 증명서가 최소 2개 존재하며 그중 하나는 회장 집안 내부에서 만들어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때 법정에 충격적인 증언자가 나타났다. 바로 최 회장의 큰아들 현우였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 출생 증명서 제가 조작했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현우는 눈을 감고 말을 이어갔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사생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모든 유산은 위태로워질 거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이의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아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꾸며야만 했습니다. 이 고백은 법정뿐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었다. 최 회장은 방청석에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멈춰라. 그건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자식의 고백은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판사는 냉정하게 선언했다. 증거와 증언에 따라 이도현 씨는 최재구 회장의 친자로 인정된다. 상속권 역시 유효하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정은 의자를 밀치며 소리쳤다. 우린 이제 끝장이야.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막내 도윤은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도연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슬픔이 어렸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공동묘지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우연히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무덤 깊은 곳에서 드러난 오래된 묘비 하나. 그 묘비에는 낯익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 버려진 아들 잠들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도현이 진짜 아들이라는 판결이 나온 그날 밤 또 다른 진실을 품은 무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공동묘지 깊은 땅속에서 드러난 묘비는 모두를 침묵에 빠뜨렸다. 그 위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 버려진 아들 잠들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그럼 도현은 누구지? 진짜 아들은 이미 죽은 게 아니야? 아니야, 묘비는 가짜일 수도 있어. 진실은 아직 묻혀 있는 거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말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위에 새겨진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겐 동생이 있었다 하지만 지켜주지 못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 무덤은 어머니의 비밀 그리고 집안 전체의 죄악을 품고 있었다. 그 시각 최 회장은 저택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유전자 검사 결과 도현이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묘비의 문구는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사실은 두 아이가 있었지. 하지만 나는 한 아이만 지켜내고 다른 아이는 버려야만 했어. 최 회장의 고백은 비밀리에 도청기를 설치한 막내 아들 도윤의 녹음기에 담겼다. 도윤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결국 아버지는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던 거군요. 다음 날 재판정은 다시 열렸다. 도현은 판사 앞에서 차분히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건 제 존재를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현우와 미정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내가 우리 동생이라고? 웃기지 마라. 우린 널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동시에 어렸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이도현 씨는 법적으로 최재구 회장의 친자로 인정된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진짜 상속자가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공동묘지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말수는 홀로 묘비 앞에 섰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도현이 다가왔다. 그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말순을 바라보았다. 누님, 우린 결국 피로 이어져 있었던 거네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땅속에서 이상한 울림이 들려왔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비밀이 더 묻혀 있다는 듯 깊고 낮은 소리가 땅을 울렸다. 최 회장은 저택에서 마지막으로 일기를 꺼내 들었다.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죄는 묘비에 새겨졌다. 그러나 진실은 끝내 땅속에 묻혀야 한다. 새벽녘 회장의 숨은 멎었다. 그는 진실을 끝내 완전히 밝히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자식들은 서로 등을 돌렸고 도연은 홀로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었다.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다시 공동묘지를 비춘다. 잡초로 뒤덮인 무덤 위로 안개가 내려앉고 묘비의 글자가 서서히 화면을 채운다. 진실은 땅속에 묻힌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